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 이혜은입니다. 시장의 빅 이벤트였죠. 미국 중간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애초 공화당 압승 전망이 틀어지면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됐었는데, 우선은 12월이 되어야 완전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였죠. 미국 10월 CPI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7.7%로 시장 예상치였던 7.9%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가 드러났고요. 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시장 관심 또한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간 있었던 중요 내용들 되짚어보면서 올해 남은 기간 시장은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전망하고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중간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레드웨이브가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화당은 하원에서만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원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중간선거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 승리 정당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성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선거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선거가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편 투표 제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14개 선거구가 아직 확정 당선자를 발표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표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일 날 소인이 찍혀 있는 그런 이제 우편 이제 투표용지 같은까지 이제 그 카운트가 되게 되는데요. 최장 한 10일 정도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50%를 못 넘는다 하게 되면 결선 투표나 아니면 선택 투표제 같은 그런 이제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선자가 좀 더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지아주 이제 상원의원 같은 경우 선거 확정되는 게 12월 6일 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중간 개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전부 다 이제 장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공화당이 좀 잘 못했고 민주당이 선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이 이제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다 판가름이 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50석을 확보를 하면서 원내 다수당을 확정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 좀 미개표 지역에 한 14군데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지금 판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216석 정도를 확보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발표된 이제 14선거구 중에서 공화당 후보가 2석 이상만 확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히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최초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20석 이상 이제 차를 벌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당이 상하 양원을 나눠지면서 아마 양당 간의 이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조금 격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격돌이 이제 공화당이 양당을 다 차지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격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이 이제 하원 다수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이제 예산 통제권을 이제 하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행정부가 향후에 이제 어떤 이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의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민주당 기조가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생각보다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은 조지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원에서는
우리에게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가 지금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증시가 보통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상승 랠리 보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상승 랠리를 봤다라고 그쵸.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1950년 이후에 중간 선거가 총 18번이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18번 중에 누가 다수당이 됐는지 상관없이 1년 후에 주가는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 이전에도 랠리가 미리 시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의회가 공화당이 장악을 할 경우에 1년 평균 S&P 500 기준으로 보면 1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민주당 의회가 장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2%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할 만큼 뭐 꾸준한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거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선거 전에 어느 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선거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다수당이 결정이 됐고요. 그 다수당 정책에 따라서 뭐 의회나 뭐 아니면 뭐 정부 정책이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상대적으로 크게 이슈를 그러니까 일단 선거가 끝나면 이슈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더 아마 그 시장에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에 큰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 이후에 전부 다 그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네. 상승하는 동안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기 침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S&P 500의 지수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연준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아무래도 경기의 흐름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간 선거 이후에 그리고 뭐 연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섹터와 종목을 어떻게 옥석에 가려낼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자, 정당별로 수혜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당별로 이제 양당이 약간 이제 정치적인 견해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물론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화석 연료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선거에서 뭐 일단 선거 전에는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관심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IRA 법안 같은 경우도 공화당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양당을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양원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IRA 관련된 법안이 많이 수정이 될 것이다라는 뭐 우려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뭐 하원 같은 경우도 뭐 공화당이 간신히 뭐 이기는 정도의 수준의 선거 결과를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공화당 정책보다는 아마 민주당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장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상원을 장악을 하고 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박빙으로 이제 지기는 했지만 향후에 이제 민주당 정책이 아마 기존에 유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조금 과격한 그런 이제
과격한 정책 중에 향후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게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뭐 기업들의 이제 세금 부과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일단 없다라고 보여지면 어쩌면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는 향후에 조금 더 아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이제 친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이 지금 뭐 IRA 법안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지금의 태양 발전 보급률보다 한 4배 정도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관련된 분야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 외에 ESS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ESS 관련된 시스템도 같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주도 ESS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IRA 관련 법안에 관련돼서 가장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뭐 국내 그 전기차 관련된 뭐 업체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번에 IRA 법안 중에 일부는 아마 수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인 내용이 수정된다라기보다는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이제 거북스럽고 뭐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은 뭐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두 부분이 아마 조금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이런 관련된 기업군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미국 현지에서는 샤이 바이든의 세력이 생각보다 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IRA 관련해서 또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IRA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좀 활약을 해주면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에 탄력이 더 생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현재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태양광이라던가 2차 전지 안에서라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까지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중간 선거를 주목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선거가 끝나도 법안 개정만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절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RA 법안의 일부 수정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공화당이 뭐 하 상원을 이제 상하 양원을 다 장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IRA 법안이 크게 이제 수정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뭐 공화당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할 만큼 상당히 공화당 내에서는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에서도 상당한 게 이제 격차를 줄임으로써 아마 IRA 법안의 수정은 아마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RA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업체 입장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RA 법안 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원산지 관련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미국 내 공장이 없는 그런 이제 자동차 업체, 대표적으로 뭐 독일 자동차 업체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불만이 상당히 좀 커졌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미국 정부에 상당하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제 원산지 규정인데요. 뭐 중국산을 지금 소재가 뭐 전체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비율을 뭐 내년엔 60%, 향후에 20%까지 이제 줄여라라고 이제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뭐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자동차 업체도 이런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이제 요구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거 전에도 지금 뭐 조지아주 상원 의원과 그다음에 엘라바마 이제 하원 의원 등이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이런 IRA 법안 수정안을 이제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해당 지역 내에서 뭐 지금 두 지역 다 이제 공화당이 다 이번 선거에서 다 의석을 이제 획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엘라바마나 조지아주나 전부 다 주지사는 다 공화당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생산 거점이 있는 세 개 지역의 하원 의원도 전부 다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당 지역 내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에 IRA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공화당 자체가 IRA 법안에 대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아마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런 연방 의원들이 아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다 보면 현대차에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 뭐 행정부, 특히 이제 바이든 뭐 행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IRA 법안에 대한 뭐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한 부분도 뭐 생각을 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정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IRA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듣던 중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중간선거 직전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IRA법 개정안을 또 내놓으면서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에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국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미국에서 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아직 뭐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크게 한번 출렁거림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중간선거 관련돼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는 선거가 끝나면 이제 단기간에 소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공화당이 뭐 상하 양원을 뭐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일단 공화당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민주당이 뭐 상당하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그냥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이벤트, 뭐 대표적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연준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가 지표나 아니면 고용 지표와 같은 이런 지표들이 나옴에 따라서 시장은 좀 더 그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정치 이벤트,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는 이제 소멸의 어떤 재료의 소멸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경제적인 이벤트에 주목해 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겠고요. 자, 그리고 CPI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경제적 이벤트인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임순재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CPI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11월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이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7.7%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시장 급등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물가 지수가 조금 낮게 나온 배경에는 지금까지 4번 진행이 됐던 자이언트 스텝의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안정이 찾아갈 때가 돼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연준에서 진짜 한 3월부터 계속 이제 빠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지금 6번 동안 회의를 있었는데 6번 내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존의 0.25%가 이제 4%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6월서부터는 4차례 연속 75bp를 올릴 만큼 대단히 큰 폭의 이제 인상 속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준금리가 올리면 바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번 올리고 나서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보통 3개 분기, 보통 이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연준이 올 초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렸었던 기준금리에 영향이 일부 시장에서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마 계속 관심 있게 좀 더 그 진행 폭이 확대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과연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줄었느냐라고 보면 그거의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논쟁의 거리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10월달 CPI 상승률은 7.7%로 지난 3월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6월달에 이제 9.1% 기록한 이후에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컸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그 수치 지금 7.7%라는 그 수치가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 물가 수준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그런 시점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제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한 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2% 정도 수준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2%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빨라야 이제 내후년 정도가 돼야 한 2%대의 그런 이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이제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에서는 이제 서비스업 분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임금 상승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이제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인플레이션 인하가 단시간에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이제 통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거비 상승이 일단 시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거비 상승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 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주거비가 올라가는 것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나야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계속 좀 불안한 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CPI 9%대 찍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7%대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물가 상승의 정도는 2% 수준이고 이 수준들 다시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 확실한 피크아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11월에 진행된 FOMC에서는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12월의 금리 인상 폭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1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었던 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폭 확대를 할 것이다.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상황이고요. 뭐 기준금리가 뭐 지금 시장 예상에서 9월달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65%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5%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면 이게 실물 경제까지 반영하는데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급격한 그 기준금리를 올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12월 달에는 기존의 75bp보다는 좀 낮은 아마 지금 뭐 많은 시장 예측치에선 이제 50bp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CME에서 하는 이제 패드워치, 뭐 대부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얘기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달 기준 금리가 50bp 인상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뭐 그러니까 11월 15일 기준으로 85.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12월 달 기준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내년 1월 달 기준 금리 상승은 이제 그거보다 지금 이제 수준보다 높은 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뭐 베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가 이번 12월 달에 50bp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끝난 것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기준금리가 4%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수준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준금리를 5%대까지는 뭐 이상 올려야 될 것이다. 뭐 시장 뭐 일부에서는 6%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5%대 아마 초반 정도까지는 아마 올릴 가능성은 시장에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둔 시점 그리고 마친 시점에서는 늘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자, 현재로서는 미리 뭐 예측을 하는 부분으로서 12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금리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은금통위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국내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0.5% 였는데 뭐 올해 10월 달까지 이제 3.0%. 뭐 미국에 비해서는 뭐 좀 올린 폭은 적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예로 보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 10월 달에는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bp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인상폭을 좀 확대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물가 수준이 좀 높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1월 24일 날 이제 11월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뭐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인상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시장 관심 사항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 이제 소비자 물가가 5.7% 이제 인상이 되면 상승을 하면서 뭐 상당히 이제 지난 9월 달에 5.6%에 비해서 다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이런 물가 상승률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공공요금들이 뭐 전기가스 요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10월달 수입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1.5%를 상승을 하면서 향후에 계속 그 기준 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동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좀 큰 폭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뭐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지금 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1%포인트는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미국 미 연준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가 금리 차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한은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8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도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8월 달에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 규모가 이제 1조 8천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9월 달에도 9,800억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럴 때가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0.75%가 넘어서는 건 1% 정도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0월 달에는 금리 격차가 0.25% 포인트로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6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게 아마 실증적으로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좀 더 올려야 될 거는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 이제 하락세를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50bp 올린다라는 거는 상당히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는 한 25bp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하는 금통위 머리가 상당히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금통입니다. 물론 인상은 확정적입니다만 문제는 인상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인데 우선은 0.25% 정도 인상폭 가져갈 것 같다라는 전망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과 또 수출, 고용 모두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고물가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임순재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특히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나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예측 기관들의 이제 지금 전망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각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린 게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번 주에 이제 IMF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발표한 2.7%의 경제 성장률도 더 낮춰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의 글로벌 경제 성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주요 수출 지역인 이제 중국, 미국, EU 등 같은 경우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IMF가 이제 추정한 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이 4.4%, 미국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0.5% 정도로 올해보다 상당 부분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내년에도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수출 중심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실적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회사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수출이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내년에 아마 기업들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뭐 내년에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내수도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주요 이제 경제 기구나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경제 이제 그 민간 그 경제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최근 들어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IMF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 2.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한은 같은 경우도 2.1%,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도 2.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KDI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는 1.8%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피치 같은 경우도 1.9%를 예상을 할 만큼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2% 전후로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 이해에 맞춰서 아마 투자하실 때도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 내년에는 더욱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임순재 대표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해결책, 뭐 상당히 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아니면 조선 관련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2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의 전망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에 뭐 저점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계속 내년에도 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전기차의 침투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라갈수록 판매 대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뭐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중에 뭐 올해는 뭐 완성 그 업체나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제 보였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장비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이제 그 완성 그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에 임하게 되고요. 뭐 건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관련된 수급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장비 업체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올해 뭐 수주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 수주한 후에 2, 3년 후 정도서부터 이제 배가 인도가 되는데요. 그때 인도되는 시점에 환율이 좀 더 중요하게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높게 이제 수주가 됐던 LNG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철강 가격이 하락 안정이 되면서 조선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아마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런 업종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독보적인 기술력 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는 장비 쪽까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환율까지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연말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중요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가장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게 아마 12월 달 FOMC 회의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뭐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아마 점도표 관련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향후에 내년도에 어떻게 금리를 이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FOMC에 앞서서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뭐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물가 지표에 대한 발표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 수출 통계를 아마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계속 그 수출이 계속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역 수지 적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세부 항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지표 중에서 지금 국내 수출이 조금 더 안 되고 있는 좀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군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은 기간 FOMC 점도표 그리고 국내 수출입 지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살펴주신 지표들 근거로 연말까지의 시장 상황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 상황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시고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많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차이나 런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국내에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자금들의 유입이 과연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뭐 그 폭은 이제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일 완화를 이제 시사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더 이상 뺄기보다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달러화가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절상이 한 8% 정도 11월 달에만 이제 8% 정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주가가 상당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수는 2,500포인트를 바로 넘기기보다는 아마 2,500포인트를 아마 저항선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대외적인 뭐 경제 여건이 그렇게 바뀐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뭐 공격적으로 더 지수가 갈 것이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방법을 좀 달리하실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한번은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좀 계속 뭐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11월 중에는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뭐 주가 흐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2,500선 저항선으로 삼고 우리 증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시장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좀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 이제 침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아마 주가 하락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 저점이 과연 저점인지 여부는 아마 내년 상반기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경기가 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때 과거와 같이 이제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업 실적도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부진할 그런 모습에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몸조심 일단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몸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 시장 상황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 짚어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주셨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월간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이런 큰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기보기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투자에 대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몫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 생활에 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단어 위기에서 글자 기에는 기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 위기인 것도 맞지만 또 그 안에 분명 기회도 있을 텐데요. 저희 월간 서울경제가 그 기회의 순간을 포착하는 해안을 갖추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